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부쩍 쌀쌀해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아주 날카롭게 차갑습니다. 두툼하게 입고 외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급기야 검찰 수사 이제 그만해라. 검찰 수사 중단을 외쳤습니다.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짜깁기 논란부터 이제는 검찰 수사에까지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본인도 수사 대상자다라고 사실상 경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제 4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4번째 소환. 이번 주 안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영장이 늦어지면 영장 청구 시 기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검찰의 수싸움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 조간신문 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동아일보부터 함께 보시죠. 이번 주가 상당히 바쁜 주, 핫한 주, 뜨거운 주. 검찰 길어지는 정경심 조사. 내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이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이번 주 일정표를 좀 잠시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5일에 법무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국정감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여야 조 장관을 지키려는 여당 의원들, 그리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캐 물으려는 야당 의원들로 법무부 국정감사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17일은 바로 대검 국정감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을 합니다. 15일엔 조국, 17일엔 윤석열, 그리고 18일에는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 아주 뜨겁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생생한 그날의 현장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자, 당정청이 검찰개혁안을 확정해서 오늘 조국 장관에게 발표시킵니다. 조 장관은 마이웨이를 하겠다. 당정청은 조국을 지키겠다. 거의 그 방점, 끝판왕.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자, 검찰의 특수부, 서울, 대구, 광주만 남기고 다 없앤다가 주요 내용의 골자입니다.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겠다. 라는 내용인데, 검찰 개혁안을 오늘 발표함에 따라서 청와대가 더욱더 조국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천명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조국 장관도 구속시키겠다.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벼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자, 평양 축구가 월드컵 예선이죠. 현지에서 열리는데 이 생중계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건 우리 정부는 북한만 보면서 속수무책 한마디 따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 축구가 내일 29년 만에 평양의 원정 경기를 갑니다. 월드컵 예선 치르러요. 그런데 북한은 중계권료를 10억 이상 요구하며 우리 취재진의 방북, 현지 중계 모두 차단했습니다. 축구 보지 말라는 거죠. 경기 장면 실시간 전송도 현재로선 불투명해졌습니다. 자, 문제는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정부가 축구 문제잖아요. 남북 문제가 아니라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왜 법대로 규정대로 따지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재산 못 지킨다. 자산가들의 이민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제는 불안하고 정책엔 불만을 느끼는 국내 자산가들이 투자 이민 설명회를 찾고 있다고 해요. 문전성 씨. 말레이시아 장기 비자 작년에 1,500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인간의 기록을 깨는 마라톤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킵초게 마라톤의 인간 한계를 뛰어넘다
42.195km의 마라톤 공식 기록이 1시간 59분 40초를 주파했습니다. 2시간의 벽을 허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의 2시간 벽 돌파 순간 마치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 같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신기록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자, 100m를 17초대로 42.195km를 계속 달렸을 때 이 기록이 나올까 말까 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100m 전력 질주 해본 지 언제인지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가끔 뛰어야겠어요.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5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더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국제사회 시민들의 한마음입니다. 일본이 이 하기비스의 피해에서 조속히 복구되기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좀 도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변한봉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소신파 의원 조응천 의원님과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돌직구 똑순이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배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함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연,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전략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결연, 윤석열 총장을 향한 한겨레 신문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기사 관련자들도 윤 총장은 고소를 했다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속도전. 조국 장관이 오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주요 이슈를 4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탑뉴스의 주요 인물은 바로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 영장이 이번 주에 분수령입니다. 그제 네 번째 검찰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PB 직원이 건넸다는 노트북 갖고 있죠? 검찰은 이렇게 물었고 정 교수는 나 그 노트북 안 받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자 검찰이 호텔 CCTV까지 보여줬지만 정경심 교수는 노트북 가방만 받았고 노트북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4차 소환 이후 영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그제 정경심 교수 4차 비공개 소환 17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검토에 8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8시간. 이번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 조서를 검토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쯤 되면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지 조서를 검토하러 나온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정 교수는 부인했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서 검토에만 이렇게 시간을 오래 쏟으니까 지금 물을 게 너무 많아서 한두 번 더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에는 영장 청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8일 정경심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한편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김배인 박사님. 네. 이번 조사에서 선펀드에 관한 질문도 있었지만 핵심은 그 노트북이었어요. 이 검찰이 아무리 이상하게 봐도 이 노트북이 있다는데 압수수색 어디에도 노트북이 없어요. 정 교수가 어딘가에 본인의 노트북을 감추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검찰이 그 켄싱턴 호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저희 기자들 거기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기 호텔 CCTV 장면까지 정 교수에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노트북 가방을 건넸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노트북 가방을 건넸다는 한투 PB, 김경록 씨 증언까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정경심 교수는 관련된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노트북 가방만 받았고 그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 그 노트북 내용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담기지 않았을까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처럼 저 가방 안에 이제 노트북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저 가방 상황인데요. 동양대에서 네.
PC랑 문서 뺄 때 같이 들고 나왔던 저 가방. 네, 이미 자택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시도를 했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네. 이게 가끔 좀 속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모양새는 노트북 가방으로 보이고 네. 뭔가 가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노트북을 실제로 동양대학교에서도 갖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노트북이라는 거는 저희도 컴퓨터를 쓰는 과정에서 자택이나 회사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내 개인 신상 등에 관한 자료들에서는 이 노트북에 많은 내용들을 저장해 놓기도 합니다. 그럼요. 저도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은 집안의 대소사 문서들은 다 노트북에 넣어놔요. 그리고 사실 금융에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저도 다 노트북에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검찰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를 한다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정경심 교수의 문제다라고 보고 사실 구속영장을 나중에 청구하게 된다면 여기도 중요한 혐의로 적용될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PB는 저 노트북 가방째 켄싱턴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건넸다. 그리고 단순하게 노트북을 받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 가방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하나 꺼냈고 여기 유심칩까지 끼워서 조장관이랑 통화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차명폰.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통 통상 이런 경우라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동안 조장관 가족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그리고 예. 계좌에 대한 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이 또 기각됐다라고 번번이 법원에서 뉴스가 기각했잖아요.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검찰이 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정경심 교수의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변한봉 변호사님, 정경심 교수도 다른 한편으로 참 대단해요. 보통 검찰이 쭉 추궁하다가 노트북 받으셨죠? PB가 건넸다는데 받으셨죠? 계속 부인하면 자, 영상 한번 보세요. 노트북 가방 건넨 영상까지 보면 제가 기억을 좀 깜빡했네. 제가 받았는데 낼게요. 보통 이러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저 상황에서 가방을 받았는데 그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검찰이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장난하시는 거냐라는 반응밖에 나오지는 않고 저도 이제 만약 의뢰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라면 그거를 누가 믿겠느냐. 변호인 나조차도 설득을 못한다면 판사는 물론 검사도 절대 납득을 못하실 것이다. 만약에 변한봉 변호사님의 의뢰인이 검찰 조사에 저렇게 받으면 잠깐만요. 의뢰인 잠깐 나오시라고 하고서 예.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의뢰인이 절대 안 했다고 해서 조사를 받고 참여를 하다가 검찰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우고 앞뒤 정황을 내세울 때 이제 의뢰인이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이것처럼 가방은 받았지만 그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 술자리에 간 건 맞지만 술은 안 마셨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면 잠깐 시간을 좀 달라고 검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검사님들 일단 한번 얘기 좀 하고 오시라고. 그럼 이제 나가서 의뢰인한테 지금 당신의 변명은 검사는 절대 납득을 못할 거고 변호인 나조차도 당신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이런 식의 무리한 주장을 이끌어 갈수록 오히려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고 판사 입장에서도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그냥 사실은 제가 그냥 조금 무서워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 안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면 그걸 이미 제출하든가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반성했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향후 양형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신의 신병은 나도 장담할 수가 없다.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라고 저도 권유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변호사님, 검사님, 나란히 모셨어요. 전직 검찰 출신 조홍천 의원님. 네. 검사하셨으니까 검사 입장으로 이렇게 조사하다가 노트북 가방은 받았는데 노트북은 없다. CCTV 화면까지 지금 다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정 교수처럼 만약에 저렇게 답변한다면 검사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명백히 허위로 답변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건 거짓말이다. 아니, 노트북 가방만 CCTV에 담겼다면 모르겠는데, 김PB인가요? 김PB. 김PB가 그 노트북 그 가방 관련해서 자세한 정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심칩도 꺼내고 어떻게 보면 김PB는 정 교수보다는 훨씬 삼자적인 그런 입장일 건데, 삼자가 그렇게 수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물증, CCTV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김PB의 주장이 이런 또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당사자는
처음부터 그건 노트북이 아니고 노트북 가방이었다. 예. 그 안에 딴 거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예. 뭐 계속 부인하다가 이제 가방 나오니까 그 안에 딴 거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말 바꿔가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정치원 의원님, 그러면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마냥 길진 않을 것 같아요. 벌써 4번째 소환을 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그러면 저 노트북 끝내 못 찾고 법원에 넘기는 겁니까? 지금 4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서 검토 시간이 너무 길고 예. 조사 시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의 복잡성, 사이즈에 비해서 조사 시간은 좀 짧았다고 보여지고요. 조사 시간이 좀 부족하다. 예, 거기다가 또 이게 뭐 시인하고 이렇게 슬슬 잘 풀려가는 게 아니고 계속 부인하면 또 딴 얘기하고 진술에 그 모순점을 추궁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4번 소환했지만은 아직 할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까 뭐 영장 청구라는 그런 멘트를 잠깐 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아직 반도 못했을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노트북이 뭐 정말 뭐가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냥 언론에서 노트북에 핵심적인 게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켄싱턴 호텔에서 그걸 건네받았다면은 CCTV라든가 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혹은 차량 안에 있는 블랙박스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갔는지 그걸 추적할 수 있겠죠. 이미 검찰이 아마 그것도 추적 중에 있을 거다. 뭐 하여간에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전직 영장 전담 판사가 기준을 공개하라 법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충상 전 영장 전담 판사예요. 지난번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직후에 법원 스스로 5점을 찍었다라면서 강력 비판. 그런데 오늘 또 입장을 냈어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해야 된다. 영장 발부 기준, 죄명별로 서면화되어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재건 판사가 기준을 위반해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조국 동생은 2억 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도 아니고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 처리, 배임 수재죄 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면서 영장 발부 기준을 이참에 아예 공개를 하라라고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국 장관의 동생의 영장 기각과 변한봉 변호사님, 네. 정경심 교수의 네. 검찰이 앞으로 청구하게 될 구속영장의 운명이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지나치게 약간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충상 전 판사가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를 들자면 사기라든가 절도, 강도 같은 죄의 경우에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면 구속을 한다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법조의 상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임이나 뇌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은 구속 기준. 그걸 이제 저희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5천하고 1억 5천. 예, 그렇죠. 사기는 1억 5천, 일반 저런 뇌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면 구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고 있는데 여긴 2억이잖아요. 2억이니까 왜 2억인데 구속을 안 했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뭐 두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웅동학원에서 허위 소송을 한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만약 그걸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아마 수긍했을 겁니다. 예.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좀 지나친 수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법리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영장을 안 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교사 채용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그 2억 원의 뇌물이라는 문제거든요. 더구나 그거는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겠다, 죄를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납득할 수 없다. 예, 시켜서 돈을 갖다 주고 배달한 사람들은 구속하면서 돈을 받은 사람은 자백하고 있으니까 가장 주범이고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구속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느 법조인이나마 납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이충성 전 판사 같은 경우도 그래, 운동하거나 허위소송 문제는 그거는 차지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했다고 인정을 해주겠다. 하지만 배임 수재죄에 있어서는 2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5천만 원 기준을 4배나 초과하고 있고 돈을 전달한 사람도 혐의가 인정돼서 다 구속됐는데 돈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채용한 지시한 사람, 주범을 구속 안 한다는 건 말이 되느냐. 예. 이 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아마 명판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보통 돈 배달하는 사건에 있어서 5천만 원이면 구속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2억이기 때문에 5천, 2억 구속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법조인 두 분도 의아스럽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의 딸의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료가 하나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유급을 하고 6번 내리 장학금을 받은 것은 4년 동안 조국 장관 딸이 유일했다. 기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잡음에 싸움까지 있었던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지고 있어요. 문제의 조민 연속장학금. 부산대 의전원이 2015년에서 2018년, 2015, 2016, 2017, 2018 4년간 2회 이상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 75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6차례 연속으로 장학금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4년 동안 11명. 그중에서 장학회가 지정해서 장학금을 6차례 연속으로 받은 사람은 3명으로 좁혀집니다. 자, 그런데 이 3명 중에 나머지 2명은 성적 우수자라서 6차례 내리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차례 내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말로 수재들이죠. 그런데 조국 장관 딸 조민 씨는 유급을 했잖아요. 유급을 당하고도 6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조민 씨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노환중 교수가 직접 지명해서 장학금을 줬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뒷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조민 양의 장학금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된 2017년부터 부산대 내부에서 잡음이 있었다. 장학위원회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판단한 후에 지급 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급 규정 일부도 변경이 됐다. 그런데 노환중 교수가 면학용 사유로 조민 장학금을 계속 유지를 해서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발했다. A 교수는 이 문제로 노환중과 얼굴 붉히고 큰소리친 교수도 있다. B 교수는 조국 딸이니까 준 거다. 그 아버지가 조국 아니면 줬겠어? 그건 너무 기본적 상식이다. 현직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도 저희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장용 교수님. 일단은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6차례 내리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1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장학회가 지정한 사람은 3명으로 압축이 되고 3명 중에서 조민을 제외한 2명은 다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사실은 시골 출신이라 농어민 장학금 이런 걸 대학교 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농어민 장학금도 사실은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직접 가르쳤던 교수들이 나서서 이런 증언을 할 정도면 어느 교수가 우리 학생이 공부를 못했더라도 인터뷰에다 우리 학생 공부 못했어요라는 말을 양심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을까라는 뭐 나름 제가 교수들 이해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서 무슨 뭐 제1저자 논문 썼던 것도 병리학계 자체에서 그랬잖아요. 고등학생이 쓸 논문이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정말 낮은지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일반 전문가들도 3, 4년 이상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그런 학회제 논문 하나 싣는데 고등학생이 잠깐 동안에 썼느냐 이 말 이후에 이제 증거 그러니까 뭔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직접 조민 씨를 가르쳤던 교수들의 이야기인데 1학년 때 이미 한번 유급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유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성적이 나왔대요. 그런데 바로 유급을 시킨 것이 아니라 담당 교수가 재시험의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런데 제 시험을 보게 되면 되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밤새서 공부해서 열심히 볼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죠. 이게 어떻게 받은 기회인데. 낙제는 낙제는 안 돼야 되니까. 특히나 이런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험 기회를 줘서 시험을 봤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성적이 나와서 결국은 그 성적 사정위원회에서 유급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3학년 때 이제 가르쳤던 조민 씨를 가르쳤던 담당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3학년 2학기 때 유급을 당했는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써서 조민처럼 공부를 못하는 의대 학생을 솔직히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공부 못하는 사람들 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성적 순위 쫙 있을 수가 있는데 대학이라는 곳은 어느 정도 성적 순으로 이렇게 걸러져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어느 정도의 기본 수준 소양 그리고 뭐 수학능력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거르기 위해서인데 그런 테스트를 거치고 올라온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학생들하고 현저히 차이가 날 정도로 조금 소질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식이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측에서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이 심지어 봐줘가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대학원생들이 손봐준 내용 결과물도 차마 내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을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걸로 장려상을 받은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상까지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상을 가지고 이후에 이제 입시에 활용을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에 이제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자기 경력을 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조민 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재기회를 주고 3기회를 줬을 때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굳이 제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뭘 믿는 게 있었을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렇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을까? 앞서서 뭐 자기 이름 걸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한 교수님들도 계십니다만 누가 봐도 이건 상식선의 문제예요. 누구와 누구의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촛불 들고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식의 문제다. 예. 박정아 대변인, 당연한 얘기지만 제 소신이 기자된 이후에 특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제 소신이 이거거든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정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조민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솔직히 저의 관심사안이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특히 장학금과 관련된 공정, 기회의 원칙이 흔들렸다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따지는 건데 A 교수, B 교수 오늘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노한중과 큰 소리로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20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전에 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다면 얘야 우리 장학금 받지 말고 이건 내가 대줄 테니까 다른 어려운 아이들 줘라라고 얘기하는 게 장관 후보자로서 그다음에 그 딸로서 옳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으로 해서 국민들 쫙 갈라져 있는데 오늘 보도 보니까 그 부산대 의전원 교수 사회도 쫙 갈라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좀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애써 아까 우리 김경록 PB에 대한 얘기 잠깐 하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 KBS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그 김경록 PB 보도 관련해서 KBS 사회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경록 PB 좀 놔둬라. 이제 당사자 문제들 말고 그 사람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라고 한 부분이 저는 와닿는데 이걸 굳이 인용하면 지금 부산대 의전원도 교수님들 사이에 쭉 갈라져서 서로 뭐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냈다고 하고 2017년 초기에는 그래도 의전원 장학회 회의를 하면서 담당 노한중 교수에게 좀 주의 깊게 해달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몇 년 지나자마자 이제 얼굴 붉히는 상황까지 오고 얼굴까지 붉혔다? 교수사회 갈라졌죠. 저 자료 만들어내느라고 지금 애들 공부해야 되고 학사 관리해야 되는 부산대 의전원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교직원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김경록 PB 힘들고 제발 이제는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관계없는 사람들 좀 놔두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또 공교로운 건 이 조민 양에게 지급된 장학금 이후에 이 노한중 교수가 더 좋은 곳으로 영전되는 과정에서의 의혹도 있잖아요. 이런 의심의 꼬리를 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민 양의 장학금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의 주인공은 정경심 교수였다면, 자, 두 번째는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왜 이럴까? 그제 제주에서 강연을 했는데 이제는 급기야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KBS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도하면 안 돼. 더 그 이전에서는 박용진 의원 돌직구 나가서 그렇게 토론하면 안 돼.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분 왜 이러시나?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제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유시민 급기야 수사 중단까지 요구.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100명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아직도 불확실하다. 검찰이 뭔가 쥐고 있었다면 그렇게 압수수색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검사라고 생각하면서 사안을 들여다보니 혐의가 없다는 확신이 든다. 아니 본인이 검사가 아니시니까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혐의가 없는 게 되나요? 검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그제 제주도에서도 강연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배현 박사님, 잠시 후에 KBS 얘기도 한번 하겠지만 얼마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KBS에 대해서 특히 양승동 사장에 대해서 직접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김호준 씨 방송에서 수차례 얘기하니까 KBS가 휘청휘청 흔들리는 모습 봤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번에는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적절합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개인 유시민의 자격으로 얘기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 시민학교에서의 강연이었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왜 이와 같은 얘기들을 끄집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속내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국 장관 지키기에 대해서 거의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 기록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조국 장관 지키기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시민 이사장이 세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 KBS 얘기 잠깐 하셨지만 그 당시에도 KBS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 KBS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CEO는 뭐 하는가 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KBS에서 취재를 했던 사람들을 뒤로 배제하는 특별 취재팀을 만들겠다라고 KBS가 나서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일선 기자들 다 손대. 여전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하고 있는 이런 발언들은 자 이쯤에서 이제 수사 정리할 때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 유시민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엄청난 압박으로서 검찰에게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아니냐라고 비판의 소지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이렇게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다 정리되고 났을 때 과연 검찰이 정말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가? 최종적으로 다 끝나고 난 뒤에 돌아보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이 중간중간 했던 발언들이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끼쳤는지도 한번 살펴보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배현 박사님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쯤 되면 유시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계획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의심이 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조홍천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저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번에 동양대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와 PB가 컴퓨터를 빼내는 거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발언 내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혐의가 없다는 게 확신이 든다. 정경심 교수든 조국 장관이든 검찰 빨리 수사 끝내라. 지금 오늘 이렇게 제주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자, 검사 출신으로 이거 어떻게 봅니까? 뭐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저게 공개 강연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단순히 자신의 뭐 주장을 필요한 것이다. 플러스 어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필요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은 뭐 저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위축되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검찰이라면 지금까지 끌고 오지도 못했을 거고요. 검찰은 신경 안 쓴다. 그럼요. 저런 데 신경 쓰면서 저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만,
저분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은 또 뭐 다 하겠죠. 검사도 저분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런 뭐- 생각을 한다. 처음에 그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하고 했다는 게 나왔을 때 저는 그 까메오인 줄 알았는데. 까매워요.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준주연급으로 하시고 예.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 저분의 그 속 마음은 아마 조국을 지켜야 문재인도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 저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선회를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과 통화를 좀 하면서 저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하고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완전히 깜깜입니다. 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받으면 또 얘기도 잘 안 해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도 몹시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있다 없다 이거는 그 누구도 지금 수사팀 아니면은 단정하기가 힘든 얘기 아닌가. 그래서 빨리 수사 끝내야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장이거나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조영천 의원님은 검찰이 이거 신경 안 쓴다. 저분 왜 이러시지? 라고 정도 생각을 할 거다. 그러면 저분 왜 이러시지?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이 직접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달 28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사태에 왜 이렇게 내가 적극 참전하느냐? 그 이유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격당할 때 발언도 잘 안 하고 주춤하다가 일이 생겨버렸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참전한다. 본인 입으로 조국 사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까메오가 아니라 뭐 준조연급으로 활약하는 이유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희영 교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이런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장희영 교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시죠? 예, 저도 뭐 봉화마을까지도 갔었고 서울역에서 그 장이 있을 때도 가서 직접 헌화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유시민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라면 이해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동안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조금 일종의 사람들이 뭐 오버하니 이런 표현 예. 썼을 때 그래 내가 아는 유시민 전 장관도 작가로서의 삶을 사시고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크게 내실까 의아했었거든요. 만약에 저런 거라면 일종의 트라우마라면 그럼 이해가 됩니다만 트라우마까지 있을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찍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싫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전 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리워서 그의 정치가 그리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다만 유시민 전 장관의 저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저분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국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조국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 관계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초 집회에 가면 조국 수호라는 구호 밑에 그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얼굴과 문재인 현 대통령 얼굴과 조국 장관의 얼굴이 같이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림까지 넣는 거는 그래 봐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드리고 뭐 할 일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살아계시고 만약에 본인이 이게 불편하다면 본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예. 내 얼굴 거기 넣지 말아라. 혹은 그래 써라.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지지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예. 내 얼굴 거기 넣는 거 좋아. 나도 만족해. 혹은 아니야 라고 아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그 집회에 계신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전에 우리의 팔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권력자의 이름을 팔거나 혹은 이런 저는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팔지 마라. 예, 그러니까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세 분을 일신동체 하나로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그게 그리워서 혹은 조국과 노무현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그렇더라도 지금 굳이 어느 쪽 손을 들려면 나는 이쪽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지지하고 그리워하는 일부의 또 사람들은 저게 오히려 불쾌할 수 있고 오히려 한편에서는 아니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계셨더라면 과연 조국 장관을 임명했을까? 혹은 이런 사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했을까?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끝났을까? 많은 또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전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유시민 전 장관이 만약 저런 이유라면 개인적인 아픔,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의 지금 힘이 너무 발언의 힘이 세잖아요. 세다. 저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실제로 많은 여론이 있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조국을 지킨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도 지금 논란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여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 사장이 왜 이렇게 조국 사태에 깊이 개입하는지 의아하다. 최근 행보를 설명하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유 이사장의 말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여권 내부에서도 갸웃갸웃 의아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남은 건 유시민 아니냐. 가장 유력했던 조국이 차기 주자에서 빠지면 친문 진영에서는 현재 유 이사장만 남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유시민 이사장이 이러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언급하는 것처럼 본인만 남기 때문인 것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또 다른 위선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에 계실 때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어려울 때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하고 탄핵에 몰렸을 때 과연 유시민 이사장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유시민 이사장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한 길을 걷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돌아보고 난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저런 얘기를 해야 유시민 이사장의 진심이 밝혀지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권 의원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몇 년 사이에 여권의 잠룡들 다 낙마했잖아요. 뭐 결국에는 전 김경수 지사, 뭐 안희정 지사, 뭐 등등등 하고 하다가 심지어는 전 조국 장관까지 저런 상황에 몰리니까 핵심적인 이 핵심 지지층을 내가 지금 조국 장관을 수고하면서 나가면 이 지지층을 얻고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의혹의 지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제 대놓고 그냥 나 정치 안 하니까 그냥 해도 돼.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많이 해도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몰아가려고 한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국민들한테 나 정치할 거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여러 얘기 중에 뭐 궤변이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급기야는 어떤 조간신문의 컬럼니스트는 요설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요설이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요설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국민들은 당신의 말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느끼길 바라면서요. 또다시 다른 요설, 또 다른 궤변으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고 혹세무민하고 선동하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듭니다. 예, 검찰 수사 중단하라라고 외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검찰의 반응은 유시민 이사장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춘 의원님 웃으셨는데 왜 웃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수사 중단 요구 유시민 조사 대상. 검찰 관계자, 사건 기록 보지도 않는 사람이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앞서 유시민 이사장 정경심 PC 교체와 관련해서 증거보존 조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해서 표창장 위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고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내 발로는 출석 안 해. 나를 긴급 체포하든지 영장 받아오든지 해라. 긴급 체포해가라.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자, 종천 의원님. 네.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니까 웃으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일단 저 결기는 참 가상한데. 검찰의 결기요? 예. 근데 그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 그 검사답고 고수준이어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좀 깊이는 깊지 않은데 용기는 가상한 그런 게 갑자기 예, 떠올라서 예. 저도 모르게 흑하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 CG 나간 것 중에 나 내 발로는 안 간다. 내 발로 안 나. 영장 받아와. 뭐 수사거리가 안 된다. 고발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저것도 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사법 절차에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예.
고발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출석을 하라고 하는 걸 거고, 그러면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영장 받아와라 내 발로는 안 가겠다. 저것도 유시민 이사장이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조국이 이 건과 직접 참전해가지고 깊이 연루되기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고, 이렇게 어떻게 일견으로 보면은 조금 오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시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발됐으면은 저 소환장에 따라가지고 나가서 자기 얘기 충실히 다 하고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죠. 조홍천 의원님 그 함자의 응이 응할 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응할 때 응. 예, 돌림자입니다. 예. 응하라. 조홍천의 도직구군요. 근데 영장 받아와라. 글쎄 참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오바를 좀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또 기사 나겠는데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이 오바말라 기사 났는데 조홍천 의원님은 오늘 또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에게 오바말라 응할 응. 아니 사회 지도층 인사가 영장 받아와라 내 발로는 못 간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예. 저는 그 말씀드린 겁니다. 요 얼마간의 유시민 의사장 쭉 하신 얘기 보면은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통위원장도 스스로 했지요. KBS 사장도 스스로 했죠. 오늘 아침에 수사 끝내라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스스로 하셨으니까 영장 받아오라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유시민 의사장 갖고 계신 생각으로는. 예. 자, 오늘 조홍천 의원님이 유시민 이사장에게 오버하지 마라 라고 강력한 돌직구를 날리는 가운데 변호부 변호사님. 네. 실제로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최 총장 주장대로 하면 내가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 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동행대 PC 반출 관련해서 그건 증거 보존이다. 허위사실 유포 등등. 수사 대상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전환하는 능력은 사실 탁월하거든요. 대학생들이 이제 조국 장관에서 반대 집회를 열 때 그 뒤에 자유학생이 그림자 어른거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하는 거에 있어서 검찰이 기득권에서 저항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가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PC 반출은 증거 보존이다. 그것은 평가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게 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 정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을 테니까라고 보긴 하겠지만,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해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냐를 제시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좀 너무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민한 문제다. 그것은 정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본인도 그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프레임을 바꿀 수밖에 없죠. 검찰 수사 자체가 전혀 증거도 없이 해야 되는 거, 주련해야 되는 거고, 날은 것도 당연히 이건 정치적인 거 아니냐,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수사기 부르면 가서 응하고, 거기서 나도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내 의견을, 평가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걸 가져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영장 받아와라. 그럼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이게 범죄에 대한 어떤 소명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을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지나치게 좀 회피하는 거겠죠. 프레임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얘기하시는 게 낫겠죠. 예. 자, 유시민 이사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버 금지. 이거 약간 돌직구 유행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버 금지. 세 번째 이슈는 윤석열 총장. 일각에선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이 연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접대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 법적인 고소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실은 무엇일까? 윤석열 총장은 내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의 입장부터 한번 보시죠. 참 타이밍이 오묘해요. 윤 총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국 수사에 총대를 메고 하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 별장에서, 그것도 윤중천 그 별장에서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이밍이 참 오묘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의 기자를 윤 총장이 고소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이에요. 등자가 들어갔어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은요. 건설업자의 별장에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삶이 한가하지 않았다. 20, 30년간 원주에 한두 번 들린 것을 제외하고는 간 기억도 없고 별장은 아예 가본 적도 없다.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렇게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조국 장관은 뭔가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지난 11일 오전 출근길에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 대답도 참 무책임하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인사검증을 주도한 사람이 조국 수석인데 보도가 빵 터져 나와서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에게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의혹은 커졌죠. 그러자 검찰이 완전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나왔고 윤 총장이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내자 법무부가 11일 오후에 입장문을 냈어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윤석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조국 수석도 장관도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계속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짚어볼 게 많은데 일단은 장혜영 교수님. 인사검증했던 조국 장관도 그거 의혹 사실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가 뭐 별장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강력 부인. 그럼 아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회피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조 장관이? 네, 그렇죠. 윤석열 이름은 없었다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대 조국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저렇게 깨끗한 사람, 그렇게 할 말은 또 제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오히려 전 지지자가 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말을 아낀다라는 것 자체는 마치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뉴스가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 기자의 취재원을 보니까 당시에 뭐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 인터뷰한 결과라고 인용을 하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정작 진짜 당사자인 윤중천 씨나 혹은 뭐 그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변호사나 여러 사람들,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연 바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이미 밝혀졌고, 지난번에 왜 조국 장관이랑 그 미술관 다 문 닫은 다음에 같이 미술관 관람했던 주진우 기자가 직접 윤중천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왔는데 두 사람이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는 조금 무언가 이제 사실을 캐보려고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누가 들어도 진짜 윤중천은 윤석열 이름을 말한 적이 없겠구나. 심지어는 그 당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 1300개가 넘는 명단을 다 체크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 기자가. 그런데 거기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당시 전화번호든 과거에 쓰던 모든 전화번호를 다 검색해도 그 전화번호 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취재 결과도 아마 둘은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 번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예를 들어 아주 결정적으로 그렇게 별장에 있었다든가 뭐 성접들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와 아예 무관하게 취조 과정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과정에 그래. 그 당시에 뭐 어떤 지구에 있던 누구? 이렇게 한마디 정도 들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겨레 기자의 기사는 누가 봐도 이 잘못된 정보를 한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 의도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의도도 모르겠다. 한겨레라는 언론사가 힘이 없는 매체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한겨레, 경향, 뭐, 조선중앙을 다 같이 이제 일간지를 구독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나름 그 색깔이 있는 신문사들의 대표적인 주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겨레에서 어떤 기사가 났을 때는 또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맹목
전형적으로 믿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한결에 낫다 이거 봐라. 근데 지금 너무나 당사자들이 다 아니고 그 당시에 참 굳이 뭐 윤석열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는 진상조사단에서도 그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허위 보도가 나갔으면 이거는 뭐 기자들이 위법성을 조금 어느 정도 제해주는 이런 논리로 보더라도 이게 좀 지나치지 않았나. 역시 이것도 좀 오버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이런 기사를 굳이 냈을까라는 의혹까지 좀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퍼즐들을 좀 한번 맞춰볼게요. 가장 중요한 퍼즐은 누구겠습니까? 별장 주인 윤중천. 윤중천 씨는 과연 윤석열 총장을 알고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본인의 별장에 초대할 만큼의 가까운 사이였을까? 윤중천 씨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 그제의 발언이죠.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도 없고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수사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입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확한 워딩은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보고 형식의 그 조사 당시 그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을 해보니 윤중천은 나는 윤석열을 알지도 못하고 조사관에게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런 진술을 받았죠. 그런 그렇죠?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진술은 면담 보고서에 있는 그런 한 적 내용을 없다. 그걸 윤중천으로 진술 받은 거죠. 말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1차 수사 기록 2013년도에 여기 윤중천의 전화번호와 명함과 다이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지검장님께서는 전화번호부와 통화 내역, 다이어리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윤석열의 윤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무슨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중천도 그리고 윤중천을 신문했던 조사관도 그런 짓은 아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겨레 신문 기자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계속해서 의혹이 맞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이 의혹 제기를 이어갔는데 오늘자 한겨레 신문 의혹 보도입니다. 한겨레 추가 보도, 검찰 윤중천 중 한쪽이 거짓말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의 부실 조사다. 이런 주장이에요. 실제 윤중천 상대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겨레 신문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중천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수사단이 윤석열 관련해서 안 물어봤고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을 알아. 임씨 검찰 인맥조와 검사들 많이 소개해줬다. 윤석열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돼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한겨레 신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진상조사단이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하는 팀장이에요. 그제 한겨레 보도 사실 아니다.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 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왜 한겨레는 자꾸 윤 총장 이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조사단은 윤중천 씨와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저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 다 있었어요. 예.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중천의 진술 자체가 이거 믿기 어렵고 자기 과시가 네.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예.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에서 깔아뭉갰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라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한겨레 신문은 왜 오늘까지 계속해서 윤중천과 윤석열은 친했고 별장에서 접대가 있었고 오히려
과거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진상조사도 안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박정희 대변인. 지금 보면 과거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 건에 딱 보면 최초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최동욱 총장한테 혼외자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고 그 이후에 이게 본인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사실관계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그 총장직에서 물러나죠. 그때도 그 정권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이 그 정권과 뜻이 다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딱 지금과 똑같은 그 의혹을 갖다 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매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손으로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총대를 메고 강단 있게 나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총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흠집내서 옷을 벗겨야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추론을 충분히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보도들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다 가설입니다만 조금 이상한 걸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그냥 가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는 또 거기 몇 페이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과연 최종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저 면담 보고서를 어떻게 한겨레가 입수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연 취재 기자가 얼마나 그러면은 그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모든 서류를 확인을 했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보통 주간지가 목요일 날 기사가 마감이 되고 이제 제본에서 토요일 오후 늦게나 일요일 아침에 해서 이제 배포가 됩니다. 목요일 날 기사 털고 그다음에 저녁에 한겨레가 그거를 해서 금요일자 신문에 내고 다음 날 아침에 해당 기자가 또 아침 일찍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뭔가를 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딱 짜맞추듯이 돌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면에서 조국 장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뭔가 혹은 딴 데서 뭔가가 일이 있으니까 아니라고 얘기 안 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 또 하나 저희는 지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당일날 청와대도 굉장히 저건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과연 검증 당시에 이 건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청와대에 물어봤는데 청와대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어요. 청와대가 끝내 침묵하고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청와대 그 답을 했던 관계자도 이게 없다고 민정에 확인하면 되는데 왜 굳이 확인 안 하고 여태 그 논란을 끌어왔을까? 이런 몇 가지 대목들 쭉 보면 이게 무언가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고 윤석열 총장을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뭔가 누가 그림을 그렸다라는 가설도 어느 부분은 성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조금 전에 기사 의혹을 흘린 사람, 기사를 쓴 사람, 의혹을 흘린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박정하 대변인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거 누가 그린 거다라는 개인적 의심해 주셨고 정치원 의원님은 검사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그 기자가 그냥 개인적으로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누가 뒤에서 설계했다. 윤석열 옷 벗겨라. 어쨌든 한겨레 신문사 내부에서 그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또 실제 성명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한겨레에서 보도한 게 뭐 있냐, 우리는 왜 여기 입 다물고 있냐,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한겨레가 이걸 특종을 했는데 저는, 금요일 날 일면 톱으로 나온 그 기사의 제목이 따옴표로 돼가지고 윤석열도 별장 접대 받았다. 그리고 그 밑에 검찰이 그 윤중천의 의혹을 덮어. 이렇게 두 줄로 나와 있는 걸로 봤어요. 근데 처음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제 머리에 딱 넘은 거는 윤석열도 그러면 그 별장 가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네? 이것만 남더라고요. 그런 인상이 남죠. 윤중천 별장 접대 그러면
김학의 그 잔영이 너무 예. 세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미지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 사람 저 진술로 그 근처도 안 갔다 뭐 증거 없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아니 그 저 별장에 갔다 안 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한결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이거를 이런 게 있었는데 검찰이 이 조사조차 안 하냐 이거 왜 덮었냐 니네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거다라고 프레임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효과는 성접대 받은 것 같다라는 잔영을 계속 남기면서 검찰의 그 제 식구 감싸기 이걸 계속 문제 삼고 늘어지는 그래서 이 논란을 이어가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뭐 어떤 사람은 보고서에서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저 안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이게 뭔가 모호하잖아요. 모호하다. 짜증나잖아요. 짜증난다. 예, 그러니까 빨리 좀 이것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할 땐가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 뭐 천정부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거 누가 설계하기로 마음 먹고 설계하면 설계가 돼요? 어쨌든 서부지검에 고소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니까 그 저 통화 내역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다 보겠죠. 예. 그 설계 관련해서는 최동욱 총장의 최동이란다. 그 윤석열 총장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좀 재밌는 면이 있어요. 단순히 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기자 말고 보도에 관여된 자까지 고소를 해버렸거든요. 관여된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예. 단순히 이렇게 제대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쓴 하영 기자는 물론이고 이 기자에게 누군가 자료를 제공했었구나. 지금 아까 박정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최종 보고서, 면담 보고서까지 누가 인용했다고 보면 이게 유출된 것 같다. 그럼 이 기사에 관여한 사람들, 자료를 유출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정말 이것이 누가 설계를 제대로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단순히 제보해서 자료를 제시했던 것인지까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고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좀 치밀하게 들어간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앞서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레 신문의 태세 전환을 보면은 팩트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접대가 있었다. 검찰이 덮었다고 했다가 접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걸 검찰이 덮었다라는 게 방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1, 2차 수사기록, 검찰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고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윤중천을 면담할 당시에 윤석열도 왔었나 그 한 문장에 대해서는 수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수사 필요성 얘기는 안 했었던 건데 그걸 검찰이 덮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보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한겨레 신문의 태세 전환을 할 정도로 팩트가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기사에 작성에 관여한 자까지 해서 정말 누가 설계했는지까지는 알아내겠다. 두 점이 아마 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선 검사들은요. 박근혜 정부 당시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보는 것 같다. 윤 총장 끌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 전 총장 때와 비슷한 수순이지만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며 당시 법무부가 감찰 나섰듯 이번에도 검찰 상대 수사나 감찰을 법무부가 시도해보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김변 박사님, 네. 목적은 여기 있었다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자 봐, 윤 총장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법무부가 한번 감찰 나서 볼게. 조 장관이 윤석열 총장 감찰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면 이런 의도가 있었겠다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에 충분하게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참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의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론이 뭔가 사실관계가 아닌 무리한 정치적인 공작에 대한 의혹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된 윤 총장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의 주인공은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은 본인의 수사와 상관없이 오늘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당정청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발표는 조국 장관이 맡게 된 겁니다. 일단 조 장관 이야기부터 들어볼 텐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흐지부지 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 국무총리도 조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까지 거들었어요.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자, 여당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연이은 야당의 비판도 함께 들어보시죠.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매서운 비판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 회유, 조국 부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지고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지금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부하기 검찰 장악, 가짜 검찰개혁 하지 말고 국민 부하기 검찰개혁 해주십시오. 자,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장영 교수님. 오늘 검찰개혁안 발표하겠지만 당정청이 모여서 짰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관을 없앤다는 거. 전관 예우를 없앤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관을 없애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지금 전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14명 변호사를 임명해서 황제 변호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관을 없애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아내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건 그동안 이게 정관 아니에요? 그동안 조국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직 개혁 안 했잖아요. 개혁 안 했으니까. 지금 괜찮은 거 아니니까 지금 만약 굳이 제가 제가 화내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느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듣는 사람 답답. 이건 개혁 아니잖아요. 전관예우 이거 없애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겸진 교수 변호인단 14명 중에 판사 출신도 있고 민정수석 당시에 특감반장 출신도 있고, 뭐 특수성 부장검사도 있고,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사건을 맡았냐, 이재명 도지사, 안희정 전 지사, JTBC 손석희 사장 등등등 사건 맡았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다 맡았던 변호인단을 싹 모아서 지금 전경심 교수 한 팀 변호사가 꾸려져 있는 이 상황에 전관예우 없애겠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없다면 역시 그래 조국이야 이런 거 하려고 했구나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관예우가 다는 아니고 뭐 검찰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뭐 특수부를 명칭을 변경해서 뭐 7개를 뭐 3개로 줄이고 3개 지역으로 뭐 줄이고 이런 것들도 더 메인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관예우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전관예우란 글자에 크게 눈이 가는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항상 본인의 경우를 제3자처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고 있을까? 자연인 조국은 항상 예외. 그리고 실제로 본인 이런 개혁안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저런 변호사들이 뭐 있는데 변호인단으로 꾸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누군가 조언을 하더라도 아니야 이건 내가 장관이 됐을 때 개혁하려고 하는 첫 번째 그렇죠. 계획 중에 하나 있는데 내가 이래버리면 낯이 서겠느냐 내가 뻔뻔한 사람밖에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들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역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또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거와는 완전히 별개인 이야기처럼 제3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이야기를 딱 발표를 하고 무엇보다도 끝을 내겠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예. 빨리빨리 좀 개혁이 이루어져서 좀 끝을 내자. 아니 가는 건 좀 빨리 이번 조국 장관 사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솔직히 말해 한마디 더 드리자면 지금 조국 장관 관련된 전경심 교수나 등등등등이 유죄입니까? 혹은 무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왜? 몰라요. 수사 중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 건건이 이건 아니고 저건 뭐고 오히려 수사 길어지고 있잖아요. 길어지고 있으면 또 길어진다고 비판하고 여기 대해서 혹자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무죄다라고 외치고 있고 저 사실 이 상황이 상식선에서 너무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변호사를 이만큼 둔 분이 전관예우 없애겠다라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이것 역시 앞서서 지금까지의 기조대로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아니 정천 의원님 네. 공직자셨고 공직자시고 공직자 계속 할 거니까 저는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 보도를 해야 하는 채널A라는 큰 언론사의
큰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고 있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서 누구누구가 어디에 뭐 집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딱지 사서 이렇게 크게 돈 벌고 누구누구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데 돈 이렇게 해서 크게 벌었대. 아, 우리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내가 방송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라고 아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런 얘기 안 했나 봐요. 전관. 우선 저 사실을 좀 확정을 해야 되는 게 내년부터 금지. 아니 두 군데 로펌을 선임을 했는데 거기에 변호사가 14명이란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아는지 안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들이 그 이름은 올리지만은 실제 14명이 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또 정관이냐? 정관이라고 하면은 대개 법원장, 검사장 정도는 마치고 나와야지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마치고 나온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이 정관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장 교수님하고 우리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평소 언행과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거기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 자, 조국 장관과 관련된 4가지 주요 이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학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부 4인방에 선정되셨는지 학부 4인방 함께 보시죠. 자, 축구, 그다음에 일본, 이총리, 로또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29년 만에 평양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뒤 경기 하루 전 오늘 북한에 도착할 예정인데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위해 평양에 가는 건 이번이 처음. 지난 7월 남북이 2차 예선에서 한 주에 편성될 때만 해도 화해 분위기 속에 원활한 경기 진행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은 경기 3주 전에야 평양에서 경기가 열릴 거란 확답을 전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가능한 한국 선수단 인원도 경기 나흘 전인 11일 통보하는 것은 물론 취재진과 응원단의 입국을 불허해 대표팀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변수가 가득하지만 대표팀은 승리에 집중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 외에 다른 것에는 크게 변수 생기지 않게 저희가 잘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나 휴대기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선수들끼리 얘기할 시간도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고. Bem, sentimos bem, porque creio que nos preparámos bem. Não temos qualquer tipo de problema físico até agora com nenhum dos jogadores. TV 생중계 역시 불투명한 상황. 방송계 일각에선 북한 측이 중계권료로 150만 달러, 17억 8천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지상파 3사가 일본 에이전시를 통해 북한 측과 최종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난항이 예상돼서 중계 없는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은 연간 강수량의 40%에 가까운 비가 12, 13 이틀간 쏟아졌습니다. 인기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마치에는 물폭탄에 가까운 10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각지에선 산사태가 속출했고 하천이 범람해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고속 열차 신칸센 차량 센터가 침수돼 열차 120칸이 진흙탕 속에 빠졌습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최소 4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부상자가 170여 명 발생, 공포에 가까웠던 태풍 하기비스의 위력 들어보시죠. 家の状況はそうですね、僕の身長ぐらいまで水が入っちゃったので、もう中の家財道具がもうぐちゃぐちゃで洗濯機の中みたいになってますけどね。はい、命を守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必要のある警戒レベル5に相当する状況です。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는 인근 하천인 후루미치가와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유실됐는데 폐기물 자루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오염 제거 당시 수거한 풀이나 나무가 들어있고 무게는 자루당 수백 킬로그램에서 1.3톤. 다무라시 측은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자루 10개가 회수됐다며 이 자루들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등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관 중이던 2,667개 중 모두 몇 개가 유실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 문 대통령 대신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간의 순방 일정에 오릅니다.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로 꼽히는 건 물론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이죠. 국회 한일 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맡아 아베 총리와 인연이 있는 이 총리가 나서는 게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 외교소식통은 일본 측이 이 총리가 오는 데에 대해 일단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는데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의 이 공식 방문이 한일 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거란 기대가 높은데요. 과연 이 총리가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악화 일로의 한일 관계 속에 긍정적 신호와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또 1등이 꿈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로또 때문에 형제 간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한 전통시장에서 형 A씨가 남동생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 비극의 시작은 몇 년 전 형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며 시작. 1등 당첨금으로 8억을 받은 A씨는 형제들에게 1억씩 나눠줄 정도로 우애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나머지 당첨금을 투자해 식당을 열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요. 매달 나오는 대출 이자를 형이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자를 내지 않아 은행빚 독촉이 계속되자 두 형제는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살인까지 형제 간에 벌어지고 만 것. 당시 참혹했던 사건 현장에 대해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죽다니까 죽인다고. 방도 갔다든가 그러면 중에서 너는 저기 뭐 형제간에 싸우는 게 그냥 고등학교 오고. 그 사람이 옛날에 로또를 한번 1등 대학이야. 대학갖고 뭐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죽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으라고 사줬는가 봐. 그 돈 이자 안 낸다고 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 화가 나가지고 간 거예요. 야, 형제지간에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로또 1등을 주지 않는다. 신은 로또 1등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60초 광고 후에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 주말 지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돌직구 시청자분들 감기 안 걸리게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